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정역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요, 빅힌덤 이 작전에 참여했던 미군 장교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이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미군 장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대원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 베네수엘라, 거기서 대체 한국이 무슨 역할을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의 저력. 그럼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브래들리라고 합니다. 미 육군에서 22년째 복무 중이고 현재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작전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이야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두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재자에다가 마약 밀매까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정보기관에서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는지, 평소에 무얼 먹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심지어 반려동물이 뭔지까지 파악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몇 달에 걸쳐 준비한 작전이었고 저희로서는 완벽에 가깝다고 자부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었어요. 마두로를 잡으러 가려면 헬기를 띄워야 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카라카스 시내까지 들어가야 했거든요. 문제는 그 하늘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나름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레이더가 어디를 감시하는지 어느 고도로 날아야 탐지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불확실했어요. 확실한 정보 없이 헬기를 띄운다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하면 레이더에 걸리고 레이더에 걸리면 대공포가 날아오고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거였지요. 작전 실패쯤이야 다시 하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회의실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들 무거운 얼굴이었어요. 작전국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면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군요. 준비는 끝났는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몇 달을 밤잠 줄여가며 준비했는데 이 상태로 멈춰야 하나 싶으니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누군가 작전 보류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의 연락을 돌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혹시 베네수엘라 방공망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물어봤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들이 하나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난민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는 식이었어요. 어떤 나라는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굳건한 동맹이라고 말하던 나라들이었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 내밀어주는 곳이 없더군요.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 비슷한 것도 느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희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남미와는 아무 접점도 없어 보이는 나라인데 대체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건지 솔직히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보내온 첫 번째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베네수엘라 레이더 배치도가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감시하고 어느 구역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어떤 고도로 접근하면 탐지를 피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돼 있었지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구하려고 발버둥 쳤던 정보를 한국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측 담당자가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북한을 수십 년간 감시하면서 쌓인 기술이라고요. 전자전이니 신호정보 분석이니 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작은 나라라고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였던 겁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손 내밀어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겠다고요. 포기 직전에 나타나서 길을 열어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시아 쪽 동맹국이야 일본이 있고 한국은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미 정보를 한국이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전역의 레이더 배치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좌표까지 찍혀 있는 정밀한 자료였지요.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파를 쏘는지, 탐지 반경이 몇 킬로미터인지, 고도별로 사각지대가 어디인지까지 분석돼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국에서 반년 넘게 구하려고 애썼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한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느냐고, 도대체 어디서 입수한 거냐고 물었지요.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북한 감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라더군요. 한국은 수십 년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전 기술이 발달했고 신호정보 분석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북한만 들여다보는 데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주요 지역의 통신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북한하고만 씨름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에서는 추가 자료도 보내왔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의 교대 시간표, 통신 주파수 변경 패턴, 레이더 가동 시간대별 특성 같은 것들이었지요.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현지에 요원을 심어놓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성과 감청 기술만으로 이걸 파악해낸 거예요. 솔직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가 진심으로 마음먹으면 뭘 못하겠나 싶더군요. 저는 상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결정적인 정보가 왔다고, 이걸로 작전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상관도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전 보류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분이었는데 눈빛에 다시 힘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도왔던 나라, 그 이후로 쭉 동맹으로 지내온 나라.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동안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나라,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였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며칠 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이 보내준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침투 경로가 검토됐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막혀있던 길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뭔지를요. 평소에 친하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길을 열어준 나라.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협력이 아니었어요. 진짜 동맹이 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측과 본격적으로 협력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서 쓰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자료 몇 개 받고 감사 인사 전하면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한국은 그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외국 분석관이 알려준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분석관들의 실력을 직접 보고 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측 분석관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는 베네수엘라 방공망의 사각지대만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끝이라고요. 레이더에 안 걸리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석관이 회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오는 길은 생각해 봤느냐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깊이 고민하지 못했거든요. 들어가서 목표물을 확보하는 것만 생각했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던 겁니다. 작전 기획을 수없이 해왔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걸 놓쳤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한국 분석관은 저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지요. 한국 분석관이 화면에 지도를 띄우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레이더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되지만 나올 때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작전이 시작되면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테고 그러면 레이더 가동 패턴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꺼놓던 레이더를 켤 수도 있고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요. 예비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전력 절약 차원에서 안 돌리다가 비상 상황에만 가동한다더군요. 그런 세부 정보까지 한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탈출 경로를 별도로 분석해왔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면서 3가지 탈출 경로를 제시하더군요. 각각의 경로별로 예상되는 위험도와 소요 시간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가장 빠르지만 위험 구간이 2군데 있었고 두 번째 경로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세 번째 경로는 그 중간쯤 되는 옵션이었지요. 저희한테 선택지를 준 거예요. 상황에 따라 골라 쓸 수 있게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분석해주는 동맹국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보통은 정보를 달라고 하면 있는 것만 던져주고 끝입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까지 신경 써주는 나라는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알아서 준비해뒀더군요. 마치 같은 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처럼요. 아니, 어쩌면 동료보다 더 신경 써줬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분석관들의 실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의 통신 패턴을 분석한 자료도 보여줬는데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시간대에 통신량이 줄어드는지, 교대 시간에 명령 전달이 얼마나 느려지는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군 장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암호 체계의 특성까지 분석해놨더군요. 어디서 취약점이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혼선이 발생하는지까지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라고 하더군요. 북한군 통신을 수십 년간 감청하면서 패턴 분석 기술이 발달했고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 본 거라고요. 한국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것도 아니고 유럽 것도 아닌 순수하게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었어요.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대와 대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전시킨 기술인데 그게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쓸모가 있을 줄은 한국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북한과 수십 년간 대치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는지를요. 그냥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실력을 쌓아온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낼 때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약할 리가 없지요. 저는 한국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느냐고요?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아니냐고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작전인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맹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국도 예전에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갚을 차례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한국을 도왔던 거 저도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1950년대 일이니까 7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대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요.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도움을 손자 세대가 갚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갚겠다고요. 솔직히 미국 사람 중에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고요. 작은 나라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고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철저한 나라였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요.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갈고 닦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분석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주고 우리가 놓친 부분을 짚어주고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해주고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수다 떨면서 시간 낭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도 딱 필요한 만큼만 쓰더군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요. 결과로 증명하는 거요. 한국 분석관들과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서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의사소통이 빠르더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움직였습니다. 아마 군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잖아요.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니까 기본적인 조직 생활 훈련이 돼 있는 거지요. 그게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작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됐는지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국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더군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 독재, 민주화 운동.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한국 분석관 중 한 명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하다고요. 평소에는 좀 느긋해 보여도 급한 일이 생기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 분석관들도 그랬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속도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본격적인 합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작전 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한국 측과 우리 팀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한쪽이 밤이면 다른 쪽은 낮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깨어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 분석관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몇 시간 안에 답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리된 형태로요. 저희가 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까지 붙여서 보내주더군요. 질문 하나 했는데 답변이 3개, 4개씩 딸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뭘 물어볼지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속도도 빨랐지만 정확도가 더 놀라웠습니다. 오류가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교차 검증해봤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특히 기억나는 건 침투 경로를 최종 확정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경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했는데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경로는 빠르지만 위험 부담이 있고 어떤 경로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조합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처음에는 안전한 경로로 들어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빠른 경로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위험도 줄이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경로를 중간에 바꾼다는 게 복잡해 보였거든요.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한국 분석관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전환 지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그 지점에서 레이더 상황이 어떤지,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본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고민하는 동안 한국 측에서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저희는 그 제안을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한국 분석관들이 제시한 방식대로 하면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가더군요. 위험 구간 통과 시간이 줄어들고 전체 작전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우리만 생각했으면 절대 못 떠올렸을 아이디어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아까까지 지쳐있던 사람들 표정에 활기가 돌았어요. 길이 보이니까요.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분석관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압도적인 화력, 빠른 속도, 직선적인 접근. 뭔가 문제가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수를 꼼꼼히 따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더군요. 힘으로 안 되면 머리로 해결하는 식이었어요. 아마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대와 오래 대치하면서 생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뭘 할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니까요. 합동 작업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하나가 실수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적이 있어요. 사소한 오류였는데 그게 그대로 작전에 반영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다가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걸 눈치챈 거죠.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오류 하나를 콕 집어냈으니까요. 한국 분석관이 조용히 연락해 왔습니다. 혹시 이 좌표 확인해 봤느냐고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오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실수가 그대로 넘어갔으면 헬기가 엉뚱한 곳으로 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최악의 경우 레이더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덕분에 저희가 바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석관은 자기가 오류를 찾았다고 떠벌리지 않았어요. 그냥 넌지시 알려주고 끝이었습니다. 겸손하더군요. 실력은 있는데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팀원이 엄청 고마워하더군요. 자기 실수로 작전이 망가질 뻔했는데 한국 분석관이 살려줬다고요. 그 뒤로 그 팀원은 한국 분석관들한테 특히 더 잘하더군요. 작은 일이었지만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실수를 덮어주면 고맙잖아요. 그것도 조용히 다른 사람들 모르게요. 48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커피로 버티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작전 성공의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한국 분석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면서 계획이 점점 구체화됐고 허점이 하나씩 메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계획이었는데 48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빈틈없는 계획이 됐어요. 한국 분석관들도 저희 못지않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쪽도 밤새워 일했으니까요. 시차 때문에 우리가 낮일 때 그쪽은 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피곤한 기색도 안 내더군요. 화상 회의 때 보면 눈이 충혈돼 있으면서도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프로다웠어요.
진짜 프로였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당신들 아니었으면 이 작전 못했을 거라고요. 진심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공하면 그때 감사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작전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계획만 잘 세우면 뭐합니까? 실행해서 성공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할 거라고요. 한국이 만들어준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지더군요. 대신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48시간의 협력이 끝나고 저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몇 시간 뒤면 작전이 시작될 테니까 체력을 비축해둬야 했거든요. 눈을 감으니까 한국 분석관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화상회의 때 봤던 그 진지한 표정들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한국이 고맙다고요. 드디어 작전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사령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큰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고 우리 헬기들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전쟁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됐습니다. 헬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헬기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저희는 상황실 화면으로 그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계획은 끝났고 이제 실행이었습니다. 한국이 알려준 경로대로 헬기들이 저고도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위로 불과 수십 미터, 거의 파도에 닿을 듯한 높이였어요. 이렇게 낮게 날아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국 분석관들이 알려줬거든요. 높이 날면 편하지만 레이더에 잡혀요. 낮게 날면 힘들지만 탐지를 피할 수 있지요.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밤에 바다 위를 저고도로 나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바다에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요. 상황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헬기 위치를 나타내는 점들이 천천히 베네수엘라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이었지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손에 땀이 나는지 바지에 손을 문지르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습니다. 여기서 레이더에 걸리면 끝이거든요. 대공포가 날아오고 전투기가 뜨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원들이 위험해지는 거지요.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헬기들이 사각지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분석해준 그 경로 그대로였습니다. 이 길이 맞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 분석관들의 분석이 정확하기를 빌었어요. 기적처럼 레이더에 안 걸렸습니다. 헬기들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통과하고 있는데 적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우리 헬기가 잡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분석한 사각지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지요. 상황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데도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헬기들이 목표 지점에 다가갔습니다. 마두로가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카라카스 시내였는데 도심 한복판까지 들키지 않고 들어간 겁니다. 한국이 알려준 경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복잡한 방공망을 뚫고 수도 한복판까지 들어가다니요. 한국 분석관들의 실력이 새삼 느껴지더군요. 착륙 직전에 약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헬기 소리를 듣고 눈치챈 거예요.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피격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다들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비행은 계속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조종사가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하더군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요. 특수부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대원들이 복도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더군요. 어두운 복도에서 야간 투시경을 쓰고 조심조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긴박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대원들이 문을 하나씩 열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목표물 확보. 마두로를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상황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몇 달을 준비하고 며칠을 밤새워 작업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그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더군요. 저도 옆 사람이랑 악수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분석관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상회의 때 봤던 그 사람들이요. 묵묵히 자료만 넘겨주던 사람들, 우리가 놓친 부분을 짚어주던 사람들, 잘못된 좌표를 발견하고 조용히 알려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마두로와 부인이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빠져나올 차례였어요. 탈출 경로도 한국이 분석해준 대로였습니다. 들어갈 때와 다른 길이었지요. 예상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쪽에서 레이더 가동 패턴을 바꾸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평소에 안 돌리던 레이더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비가 돼 있었어요. 한국 분석관이 이럴 줄 알고 미리 대체 경로를 준비해뒀거든요. 그 경로로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분석관이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헬기들이 안전하게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났을 때 상황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이요.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옆에 있던 동료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작전 시작부터 마두로 확보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어요. 몇 달을 준비한 작전이 3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그것도 대성공으로요. 사상자도 최소한이었고 목표물도 확보했고 대원들도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결과였어요. 나중에 작전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순조로웠을까요? 물론 우리 특수부대원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군 특수부대니까요. 훈련도 철저히 했고 장비도 최신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적진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목표물을 잡고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변수가 생기고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정보의 힘이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 통신 패턴, 교대 시간, 탈출 경로.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니까 작전이 물 흐르듯이 진행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 없이 걷는 것과 환하게 불 켜놓고 걷는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한국 덕분에 환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한국 측 담당자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작전 성공했다는 뉴스 봤다면서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작전이 성공했다고, 우리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요. 진심이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겸손하게 대답하더군요. 자기들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고 실제로 목숨 걸고 작전 수행한 건 미군 대원들이라고요. 자기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봤을 뿐이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 없이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무리 용감해도 길을 모르면 못 가잖아요.
한국이 만들어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피격당한 헬기 승무원들도 다 무사했습니다. 부상자가 몇 명 있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치료받고 회복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사실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한국 측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 후송 경로까지 미리 분석해뒀거든요. 어디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어느 쪽으로 빼야 가장 빠른지, 어느 병원이 가장 가까운지 그런 것까지 다 계획돼 있었어요. 대비가 철저하니까 실제로 부상자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고요. 전쟁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준비가 뭔지 뼛속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도 방심하지 않고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해두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길러진 분석관들이니까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지요. 작전 성공 소식이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서 마두로 체포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특수부대의 대성공이라고들 하더군요. 역사적인 작전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사 한 줄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드러내는 게 아니니까요. 정보 협력이라는 건 원래 조용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요. 한국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끝내고 싶었겠지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한국이 없었으면 이 작전은 실패했거나 설령 성공했더라도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겁니다. 대원 몇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헬기가 격추됐을 수도 있고요. 3시간 만에 끝난 기적 같은 작전, 그건 한국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몰라도 저는 알아요. 작전이 끝나고 저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 일이 맴돌았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작전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특히 한국 분석관들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화상 회의 때 봤던 그 사람들, 몇 시간씩 자료를 설명해 주던 그 목소리들이요. 저는 그 사람들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것도 별명이나 직함뿐이었어요. 보안 때문에 실명을 쓰지 않거든요. 진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얼굴도 화상회의 화면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해줬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 목숨을 구해줬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한국 분석관들은 자기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밤새워 분석하고 자료 만들고 회의하고 그게 자기들 할 일이니까 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영웅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손전등을 건네준 사람들이니까요. 그 손전등이 없었으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 뉴스를 자주 찾아봅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었거든요. 미국 사람이 아시아 뉴스를 얼마나 챙겨보겠습니까? 유럽 뉴스도 안 보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달라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졌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찾아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해요. 경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피땀 흘려서 일궈낸 거겠지요. 제가 만났던 한국 분석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실력을 갖춘 게 아니겠지요.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쌓아온 거예요.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후배들이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실력이 쌓인 거겠지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더군요.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만 잘해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떠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한국 분석관들은 안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담담하더군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작전이 끝난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식 채널은 아니고 업무용 연락망으로요. 당신들이 해준 일 잊지 않겠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답장이 왔더군요. 짧은 메시지였어요. 성공을 축하한다고 다음에 또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한국 분석관들 스타일이더군요. 말이 많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끝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도와주겠다니요. 이미 충분히 도와줬는데요. 하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요. 의리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정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역사도 찾아보고 문화도 찾아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찾아봤어요. 찾아볼수록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더군요.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작은 땅에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는 나라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끈기였습니다.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요. 제가 함께 일했던 분석관들도 그랬거든요. 자료가 부족하면 더 파고들고 분석이 안 맞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끈기가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겠지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을까요? 매일 그 안에서 살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처럼요. 너무 익숙하니까 특별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지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달라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확실히 보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이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미국이 달라 보이더군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만 있으면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밖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그래야 한국 분들도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곳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직접 밟아보고 싶어요.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음식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화면으로만 봤던 그 분석관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악수하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날 밤 그 사람들이 해준 일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들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요. 저는 군인입니다. 22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수많은 나라와 일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중동에도 가봤고 유럽에도 가봤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가봤지요. 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동맹은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평소에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성명서 발표하면 되니까요. 정상끼리 만나서 웃는 얼굴로 악수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동맹일까요?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핑계 대면서 빠집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금 여력이 없다. 나중에 도와주겠다. 그런 식이지요. 말로는 동맹이라고 하면서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손 내밀어 줬어요.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요. 정말 필요한 걸 정말 필요한 때에 줬습니다. 한국이 도와줘서 우리 대원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북한이랑 맨날 대치하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나라 삼성이나 현대 만드는 나라, K-팝이 유명한 나라. 그 정도였어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땅덩이로 따지면 작을지 몰라도 실력으로 따지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빛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겸손함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석관들은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런 태도가 멋있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뽐내지 않는 거요. 그게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떠들거든요. 저는 앞으로 누가 한국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요. 어려울 때 진짜로 도와주는 나라라고요. 말로만 친구인 나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요. 그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입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매일 그 안에서 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자기 나라가 특별하다는 걸 못 느끼기 쉬워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달라요. 한국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저도 밖에서 본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 나라라는 거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나라. 저는 그런 나라와 동맹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손 내밀어준 한국, 우리 대원들 목숨을 구해준 한국. 저한테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글로만 배운 동맹이 아니라 몸으로 느낀 동맹이에요. 진짜 동맹이 뭔지 보여준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 자기 나라에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밖에서 본 사람이 보장합니다. 저는 언젠가 꼭 한국 땅을 밟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 속 충격적인 비밀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